네, 반갑습니다. 미친 역사 미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각국의 경제와 정치의 발전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베트남 전쟁과 냉전의 완화 그리고 국교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베트남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할 만한 포인트가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죠. 전쟁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베트남에서 이제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사회주의 이 진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결국 베트남 프랑스 한번 이제 또 붙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베트남이 이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제네바 협정이 맺어지고 북위 17도선 분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북쪽은 베트민, 남쪽은 프랑스가 이렇게 이제 먹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총선으로 이제 통일정부 수립을 해라 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남베트남에서 단독 총선이 치러지게 되고 그 결과로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 이제 남베트남 지역에서 이제 공산주의 여기가 이제 지금 남베트남 쪽이 이제 자유주의 진영이다 보니까 남베트남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을 해서 이제 내란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통킹만 사건으로 이제 미군이 북베트남을 공격하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되고 여기 우리나라도 파병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 여전히 이제 반전 여론이 있었고 이 반전 여론이 닉슨 독트린으로 이제 결국에는 등장하게 되죠. 더 이상 이제 이념 가지고 싸우는데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결과 결국에는 이제 파리 평화 협정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이 이제 승리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 공화국, 사회주의 공화국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본격적으로 완화가 되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냉전이 완화되는 실질적인 모습들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중 공동 성명이었고 공통점은 뭐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겠지만 공통점은 뭐다? 각 국가들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중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제 중화민국 타이완과 이제 국교가 단절이 되는 게 공통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중 공동성명 72년이고 국교 수립은 79년이고 일본은 72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92년, 베트남과도 92년 이렇게 이제 국교를 수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복습을 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이제 경제, 정치,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 진영을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 진영에서의 경제 정치사,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정치 경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자본주의 진영인데, 자본주의 진영에는 크게 세 국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타이완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일단 출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자, 일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이제 경제인데, 자, 일본이 이제 엄청나게 경제 발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때 특히 이제 군수물자를 이제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엄청난 경제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게 바로 50년대에서 70, 80년대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70년대에는 이제 석유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이제 유가가 엄청나게 이제 폭등하게 되는
폭등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차 석유 파동 73, 4년, 2차 석유 파동 89, 78, 9년 이렇게 이제 두 차례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석유 파동에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에는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거든요. 자, 사실은 이제 일본이 엄청나게 이제 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바로 수출이에요, 수출.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어디로 수출을 많이 했냐면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외화를 벌어 들여와서 엄청난 이제 호황을 누렸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의 물건이 미국으로 많이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닥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출이 많은 것은 좋은 건데 수입이 많은 것은 어제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려서 결국에는 이제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5개 국가들이 모여요. 미, 영, 그다음 푸, 독일, 그다음 일본 이렇게 모이거든요. 독일은 여기 서독을 말해요. 이렇게 이제 5개 국가가 모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엔화의 가치가 지금 너무 낮다는 거야. 너무 낮으니까 이 엔화의 가치를 올리자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할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존에 이 달러와 엔화의 그런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까요? 좀 공간이 있나? 여기? 자, 1달러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아이고 250엔 정도 된다고 이제 칠게요. 자, 근데 자, 1달러 250원이야.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일본 진영이고 여기가 이제 미국이라고 칠게요. 자, 일본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딱 만들었어. 요게 이제 250엔짜리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다가 갖다 팔고 싶어. 그러면은 얼마에 팔리겠어요? 1달러에 팔리겠죠. 그쵸?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물건을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일본 거를 이제 우리가 사야 되냐 이 말이야. 우리 미국에서도 이거 만들 수 있고 하는데 굳이 이게 수입할 필요가 있냐? 근데 일본의 물건이 값싸고 품질이 좋으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더 많이 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그 제조업이 조금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게 이제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타개를 하고 싶었어. 우리 미국의 제조업도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뭘 하냐면은 이거를 1달러를 130원 가량으로 이제 환율을 낮춰버려요. 쉽게 말해서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엔화의 가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은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요렇게 이제 환율이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기존에, 자, 일본이 있고, 여기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물건이야. 자, 똑같은 물건이고, 일본에서 똑같은 가격이야. 250엔이야. 자, 그러면은 이게 미국에서 얼마에 팔릴까? 2달러에 팔리겠죠. 이해됐죠? 2달러에 팔릴 거잖아. 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똑같은 수입품의 가격이 2배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2배 비싸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배의 가격을 더 내고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싸겠지. 비싸니까 전에는 이제 1달러였는데 2달러라고 좀 비싼데 안 사겠죠. 대신에 이제 뭘 찾겠어? 미국에서 이제 자체 제작하는 이 미국의 기술로 만드는 이제 미국의 제품을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자국의 제품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줄이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수를 더 많이 하자는 거야.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출이 줄어들게 돼요.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뭘 해야 돼? 수출이 줄어드니까 내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안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안에서 이제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수를 많이 한다. 즉 사람들이 물건을 이게 더 많이 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돼? 이 사람들의 이제 돈이 많아야 되는 거야. 이 엔화가 사람들 수중에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뭘 하냐면은 금리를 낮춰요. 이해됐어요? 지금 어떤 흐름인지? 아,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이 플라자 합의로 타격을 입어요. 수출이 줄어드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제 내수를 많이 하자 해가지고 금리를 낮춥니다. 이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저축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뭐가 늘어나요? 대출이 늘어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에는 연 1%라고 치면은 내가 1억을 저축을 했어. 그러면 1년에 1%니까 이게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금리가 내려간다니까 이 100만 원 받던 것을 50만 원 받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1억을 대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자로 내가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얼마만 갚으면 돼? 5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야. 어? 이자가 절반으로 떨어졌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해요. 뭘 많이 해요? 대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가져요. 현금을 많이 가져요. 이해됐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 현금 가지고 어만 가지 물건을 다 사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쵸? 돈이 있어야지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 남는 돈을 이제는 어디다가 투자를 해요? 요런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주식에다가. 돈이 이제 남아도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도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저는 부동산 뭐 이거 뭐 1억에 사겠습니다. 아, 나는 2억에 살래요. 아, 나는 3억. 아, 나는 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일본의 거품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80년대 일본의 경제는 바로 이 거품 경제예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거품 경제.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 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경제가 너무 일본 안에서 너무 과열이 되는 거야. 이 경기가 너무 이렇게 과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과열되니까 이것도 사실 문제인 거지. 야,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 주식만 이제 계속 투자를 하면은 이거 나중에 이제 뭐 경제 위기나 이렇게 왔을 때 이거 어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거는 정말 일본 안에서 위기다.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일본이 뭐 하냐면 이 금리를 다시 올려버립니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저축을 할 때 이제 이자가 늘어나는 거지. 전에는 내가 1억 넣고 5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반대로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대출은 당연히 줄어들겠지. 왜? 내가 1억 대출 받으면 1년에 내가 50만 원 이자로 갚아야 되는 게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야, 이거 금리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내가 은행에 빌린 돈을 갚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빌렸던 이 돈을 빨리 갚아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내 돈이 지금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부동산의 주식 이거가 이제 급처가 많아지는 거, 급처분. 그렇죠? 그 매물이 많아지는 거야. 매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해요?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나는 돈이 빨리 급해서 빨리 갚아야 되는데 나 이거 5억에 팔래요. 아, 나는 이거 3억에 판다. 아, 나는 1억에 판다. 아, 나는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데에다 이제 쓴 그 속된 말로 꼬라박은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조 엔이다. 1조 엔이다 하면은 이게 내가 이게 다시 팔았잖아. 그 내가 1조를 다시 받아야 돼. 근데
이 당시 돈으로 1500조 엔이 증발해 버린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은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그만큼 회수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회수를 못한 그 나머지 1500조 엔에 대한 그 금액이 어디 갔냐고 공중으로 공중분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장기 불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일본은 장기 불황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정리할게요. 자, 일본인 자, 경제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다. 근데 80년대에 거품 경제가 끼면서 90년대에는 장기 불황으로 이제 침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볼만한 그런 이제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예요. 그죠? 국민 총생산이 요 밑에 이제 요 그래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95년쯤에 이제 조금 삐끗 꺾이는 이런 부분들 보이죠? 요게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런 거 하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입니다. 자, 경제가 조금 내용 볼 게 많았고, 자, 정치는,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1955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년 체제. 자, 일본의 이 당시의 정당은 자민당, 사회당, 이제 이제 당이 이제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야. 이게 바로 55년 체제예요. 물론 그 전에 뭐 자유당, 민주당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 자유당, 민주당 합쳐가지고 자민당이 된 거거든요. 자유민주당. 그래가지고 자민당, 사회당의 양당 체제가 바로 55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집권을 하고 있었냐면은 자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자민당이 여당이에요. 자, 이게 사실 이제 근데 집권이 굉장히 오래되면은 이제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 경제 성장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좀 밀어줬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경제 불황에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자민당이 이제 더 이상 그 이제 경제 성장의 버프를 받지 못하고 이제 버프가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민당이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비자민당 연립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여당이 바뀌는 거예요. 자민당 집권이 이제 끝이 나고 비자민당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된 9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55년 체제가 1955년에서 93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일본의 정치는 이렇게 쌈박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입니다. 자, 한국사에서 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일단 경제부터 먼저 볼까요? 자, 우리나라 50년대에 이제 전쟁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조 경제, 그죠? 원조 경제를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원조 도움. 그래서 이 원조 경제로 엄청난 발전하는 게 바로 300산업이죠. 세 가지 흰색이야. 300이야. 그죠? 쉽게 말해서 면화,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요 세 가지거든요. 됐죠? 그래서 밀가루, 대한제분, 그죠? 대한제분 해가지고 요게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곰표 밀가루죠. 곰표 밀가루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뭐 팝콘이네 하면서. 자, 설탕 하면은 뭐예요? 제일제당이죠. 제일제당. 자, 제일제당이 이제 제일 제당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요 C, 이 J 따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CJ가 되죠. 그쵸? 요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50년대 이제 300산업. 자, 그러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60년대입니다. 자,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1, 2차는 62년부터
이제 2차는 67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차 때는 경공업 위주라면 자 3, 4차 때는 이제 중화학 공업 위주예요. 제철이라던가 뭐 조선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0년대는 이제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키워드. 아까 플라자 합의의 여파로 이제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이제 3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난 이제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는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첨단 반도체 산업으로 이제 엄청난 이제 또 이제 수출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자, 하지만 이것도 이제 잠시였고요. 1997년에 우리나라는 이제 IMF 구제 금융 지원을 받아야 되는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달러가 없는 거예요. 외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IMF로부터 이제 외환 구제 금융을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게 언제 상환이 돼요? 2001년에 결국에는 이제 조기 상환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하면은 요거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정치 볼게요. 자, 우리나라 정치 하면은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세요. 이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 요 세 가지가 동아시아 정치에서 굉장히 잘 나오겠습니다. 자, 4.19 혁명은 당연히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결국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 때문에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었고 그걸로 이제 일어난 게 바로 4.19 혁명이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은 이제 하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죠. 그죠? 윤보선 이제 대통령 선출이 되고 그 이제 장면이 이제 국무총리로 내각을 이끌어가는 의원 내각제 정부가 그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대 70년대는 이제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가 이제 보통 뭐 61년부터 박정희가 집권을 하지만 6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는 이제 79년에 결국에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요. 12.12 사태로 이제 그 79년이죠. 이때 이제 정권을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전두환이죠. 이 전두환과 신군부가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이제 운동이 광주에서 이제 크게 일어났죠. 그게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이것이 10일 만에 이제 진압이 되죠. 이제 27일에 이제 진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엔 터지는 게 바로 6월 민주항쟁 때 터져요. 연도. 그죠? 그래서 이제 6.29 민주화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이 약속이 되고 직선제 개헌으로 이제 지금까지 쭉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4.19 혁명 연도, 5.18 민주화운동 연도, 6월 민주항쟁의 연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타이완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이완은 자, 경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요. 자, 정치만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이제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이제 졌죠. 장제스가 이제 타이완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계엄령을 때려 버리는데 이 계엄령이 1987년이 되어서야 해제가 된다. 연도 기억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국민당 이외에 여러 정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민주진보당도 요 즈음에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통을 이제 직선제로 이제 바꾸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권 교체가 언제 처음 일어나게 되냐면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벤이라는 사람이 총통에 당선이 되는 게 바로 2000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완 정치사에서는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계엄령 해제 1987년 그 다음에 천수이벤 총통 당선 2000년 요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유주의 이제 진영에서의 정치 경제를 봤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경제
정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바로 이거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자, 중국이 시험에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별표를 다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회주의 진영 중국인데, 자, 경제 정치 이걸 나누어서 보진 않겠습니다. 이 중국은 이제 그냥 흐름대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흐름대로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1차 5개년 계획, 이거 경제 개발 계획 같은 거, 우리나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죠. 자, 이게 바로 53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3, 4, 5, 6, 7 다음에 이제 2차 때죠. 2차 때가 58년인데 요 2차 5개년 계획으로 실시가 되었던 게 바로 대약진 운동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2차 5개년 계획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꿈은 되게 거창합니다. 우리가 몇 년 내에 영국의 경제를 따라잡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마오쩌둥의 목표죠. 여기 위에 마오쩌둥 있잖아요. 그죠? 이 목표가 영국 따라잡는 거, 영국 따라잡는 거. 자, 그래서 영국을 어떻게 따라잡을래? 농업, 철, 이거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 집단화를 위해서 인민공사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인민공사. 그러니까 인민공사의 쉽게 해서 농업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민공사. 그래서 인민공사하면은 대약진 운동과 관련된 키워드. 그 다음에 철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 철은 보통 제철소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이제 생산을 하게끔 하냐면 집집마다 용광로로 설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쇠붙이들을 용광로에 다 때려 박아가지고 불을 왕 지피면은, 물론 이제 철이야 녹겠지. 철은 녹을 텐데 그 철이 이제 순도 100%의 그런 이제 철이 되냐고. 그러니까 쓸만한 그런 철이 되냐는 거야. 이거는 이제 재련하는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철 재련하는 게 이게 어디에 있냐고.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꿈은 되게 거창했습니다. 영국 따라잡겠다라고 하면서 실시가 되었던 이 대약진 운동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오쩌둥에 대한 엄청난 이제 비판이 이제 가해지는 거죠. 이게 맞냐? 이거 맞느냐? 그죠? 이거 맞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제 개발할 수 있는 거야? 사회주의 이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마오쩌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본주의, 뭐 시장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솔솔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오쩌둥이 이제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카드가 뭐냐면 바로 이 문화 대혁명이에요. 그쵸? 사실은 이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이 해석학원이라는 이 연극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연극이에요. 이거 보러 간 거야, 마오쩌둥이. 자, 근데 이제 이 해석학원이라고 연극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서 누군가 이제 옆에서 이것은 마오쩌둥 당신이 엄청나게 이제 까내리는 그런 뭐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마오쩌둥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이 연극은 당신 깔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들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이 문화도 아예 그냥 싹 다 뜯어 고쳐야 되겠어. 하면서 이제 문화 대혁명 일으키는 거예요. 자본주의식 사회나 문화, 양식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오쩌둥을 엄청나게 추종했던 이런 중학생 나이 정도 되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홍위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홍위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조금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위병이라는 키워드 나오면은 문화 대혁명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됐고, 자, 이들 중심으로 이제 반대파를 이제 제거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 반대파 숙청하는데 이제 홍위병가 한 뭐 14세에서 뭐 16, 17세 되는 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마오쩌둥 엄청나게 추종했던 학생들이거든요. 거의 세뇌되었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안에서 엄청난 이제 혼란이 야기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문화 대혁명이 언제 끝이 나느냐면 마오쩌둥이 사망해야지 끝이 나게 됩니다. 76년에 사망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끝이 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쉽게 말해 4인방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 4인방 이 뭐랄까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에 이제 앞장섰던 그 4명의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이 4인방이라고 하는데 이 4인방들을 이제 모조리 체포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체포되면서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문화유산들이 이때 이제 파괴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참 안타깝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오쩌둥 집권기에 있었던 요 1년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키워드와 연도를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오쩌둥이 죽고 그 뒤를 누군가 이어야 되잖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 등소평이라고도 하죠. 자, 이 덩샤오핑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자, 집권하고 나서 이 덩샤오핑은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쥐를 잡는다고 칩시다. 자, 우리는 이제 쥐를 잡는데, 이 쥐를 잡는 데 있어서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뭘 비유를 한 거냐?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든 이 경제 발전만 시킬 수 있다면은 뭐든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흑묘백묘론이야. 그쵸? 그러니까 경제 개발하는데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체제도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해됐죠? 그리고 이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개방 정책이 바로 그 뒤이어서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공산주의와 같은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이제 경제로는 개발할 수 없다. 경제 개발을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제 개발을 이제 이루는가 싶더니 근데 이제 뭐가 안타까워? 이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단 말이야. 경제는 저렇게 개발이 되어 가는데 왜 정치는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민중들 사이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다 이제 생략을 조금 하고 자, 키워드 중심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치 개혁 요구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중국 내에서. 그게 바로天安門 사건입니다. 연도 1989년이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6월이에요. 6월. 여기도 6월 민주항쟁이라고 뭐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강경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탱크까지 동원을 하죠. 그렇죠. 요렇게 이제 탱크가 이제 요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 이제 봉투 들고 있는 그 사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天安門 사건 하면은 대표적인 사진으로 기억이 남아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天安門 사건이 이렇게 진압이 되게 됩니다. 자,天安門 사건으로 이제 잠깐 이제 개혁 개방 경제 정책에 살짝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992년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덩샤오핑 생각보다 나이가 이제 많았다고 하죠. 그 이제 연세를 이제 그 몸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제 직접 본인이 이동을 그러니까 순방을 가는 거죠. 남쪽 지역에 대한 순방을 가는 거야. 순방. 이게 바로 남순 강화예요. 이거 남순 강화로 그래. 남쪽 지역 순방을 가는 거야. 이게 남순 강화인데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를 하는 거죠. 잠깐 멈춰져 있었던 거. 자, 요것도 연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992년.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중국은 2001년에 WTO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WTO 가입 2001년.
자, 그래서 중국은 마오쩌둥 시기, 덩샤오핑 시기 둘 다 중요하고 각 사건들도 잘 아셔야 되겠고요. 이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중국이 이제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북한의 경제인데, 자, 북한도 그렇고, 베트남도 요 같이 볼게요. 자, 북한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북한, 베트남 모두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그런 경제를 가지고서는 이제 경제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들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시장 경제 체제를 조금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뭘 실시하냐면 바로 합병법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자본이나 기술들을 좀 받아들이겠다. 이게 바로 합병법입니다. 그리고 낮은 섬 경제특구까지도 이제 지정을 하죠. 자, 그래서 합병법 1984년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베트남에서는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도이머이라고 하는 것은 쇄신 혹은 이제 뭐 혁신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농업 부분에.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베트남의 경제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근데 이 도이모의 정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좀 빡세게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쌀 엄청나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쌀 수출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베트남 가면은 쌀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쌀국수라던가 그쵸? 월남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와 경제 부분은 우리가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토 분쟁인데, 자, 요 부분은 제가 지도를 같이 한번 조금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중국의 이제 GDP 한번 볼까요? 자, 이건데, 자, 중국은 엄청 진짜 지수 함수 그래프만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쭉 이렇게 쭉 올라가요. 엄청나죠. 그죠? 지금도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 엄청납니다. 계속 올라가요. 진짜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GDP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봐봐. 베트남은 1800억 달러인데, 그죠? 그죠? 여기는 10만 억 달러. 그렇죠? 이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4,000이잖아. 어. 여기도 5만 억 달러야. 그러니까 두 배야, 두 배. 중국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 그래프도 잠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토 분쟁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요 지도가 가장 좀 정확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쿠릴, 센카쿠, 시사, 난사 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쿠, 센, 시, 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쵸? 자, 쿠릴은 특히 이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이제 대립이 가장 심한데 지금 이름이 쿠릴 열도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을까? 자, 자, 쿠릴이라고 하는 단어 일본어 같아. 일본어가 아닌 것 같아. 일본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센카쿠잖아. 자, 센카쿠인데 이 센카쿠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와 누구냐면은 자,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그죠? 그죠? 일본 밑에 있고 중국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간의 대립인데 아까 센카쿠라 그랬죠. 자, 센카쿠 하면은 중국어스럽습니까? 일본어스럽습니까? 당연히 일본어스러워요. 그래서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센카쿠 열도입니다. 중국에선 이거를 갸오위다오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시사군도예요. 시사군도. 그죠? 혹은 뭐 파라셀 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과
이 인근 국가들 있죠. 베트남, 그렇죠? 베트남, 그 다음에 뭐 타이완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시사 하면은 뭔가 어떤 느낌 나요? 중국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구나. 음, 좀 억지스럽지만. 자, 여기는 난사군도예요. 난사군도. 자, 일단 난사라고 하는 것 단어 자체가 좀 난잡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여러 국가들이 이제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난사군도. 그죠?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분쟁 중이에요. 그쵸? 좀 억지스러운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 이제 이런 그 뭐야 이 영토 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자원 때문에 자원. 이 섬 근처에 이제 해양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원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땅이라고 빡빡 우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독도도 마찬가지죠. 한국, 일본 지금도 계속 이제 그 영토 분쟁으로 일본이 계속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독도는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나라 한국 땅이죠. 자, 그 다음에 역사 갈등.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중국 하면은 특히 동북공정, 고구려 뭐 부여, 고구려, 발해 그쪽 지역의 역사는 다 이제 자기네 역사라고 빡빡 우기고 있는 거예요. 고조선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장군총 하면 이제 그 뭐야 고구려 그거 무덤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중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려버린 거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 그건데 중국이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으로 자기들이 올려버렸어요. 가슴이 아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일본은 이제 그 뭐야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그런 뭐랄까 위안부 강제징용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자기들의 이제 뭐랄까 전쟁 일으킨 거에 대해서 되게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논란 속에서도 이제 화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한중일 공동 역사 교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북아 우리나라 뭐 동북아 역사 재단 뭐 이런 이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한중일 그런 이제 관계사 교류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한중일 관련의 역사 캠프라던가 포럼이라던가 지금도 많이 이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밑에 내용은 이제 역사 부도 책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조금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자, 통킹만 사건 보이시죠? 바로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베트남은 64에서 보통 75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64, 75 동아시아 상황 보니까 정답이 1번 되겠네요. 문화대혁명 66년이고요. 자, 6월 민주항쟁 87년. 그 다음에 일본 장기 불황이니까 요 90년대죠. 그 다음에 하병법 84년. 도이모의 정책 86년.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2번. 자, 위에서부터 쿠, 센, 그 다음에 여기가 시, 근데 요 밑에가 난이죠. 그래서 여기는 센, 시예요. 자, 가볼까요? 자, 필리핀, 동남아시 여러 나라들이 낀다 그랬잖아. 난잡하잖아. 난사군도. 그 다음에 가. 보니까 자, 중국하고 일본 간의 분쟁. 그쵸? 그래서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그랬죠? 센카쿠 열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영유권. 그쵸? 중국과 베트남. 중국하고 베트남이 있으니까 시사군도. 맞죠? 정답 3번이네요. 자, 쿠릴 열도. 쿠릴 열도는 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위에 러시아 쪽이 이제 쿠릴이니까 4번 리을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3번 볼게요. 자, 밑졸진 이 전쟁. 자,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니까 그냥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후니까 75년 이후가 되겠네요.
자, 난징 대학살 37년이고요. 베트남 독립동맹도 이제 태평양 전 뭐 이렇게 그 뭐야 2차 세계대전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북벌은 26년이고요. 계엄령 해제 87년이고 한국 광복군이 40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의견서. 자, 루산 회의 중국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미국 생산량이야. 미국 생산량. 그죠? 쌀 생산이라는 거요. 자, 공업 발전에만 전력 기울이면 된다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 뭔가 이제 공업 발전, 철강업 발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농업 집단화라는 단어도 있네요.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민중의 저항에 직면했고, 자, 그 수십 년 걸리는 1년 만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가 되고 말았다. 그쵸? 쉽게 수십 년에 걸리는 목표 뭐라 그랬어요? 영국 따라잡기야. 1년 만에 달성하자 이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미국 쌀 생산, 철강 산업, 이 농업 집단화 이게 뭡니까? 농업 집단화가 바로 인민공사죠. 결국에는 통칭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대약진 운동을 의미하는 거죠. 대약진 운동 58년부터 60년대 초반, 보통 이제 뭐 62년까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58년 59년 그때고, 자, 미국의 경제 원조 정책 이거는 50년대 초반, 좀 더 앞에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하병법은 84년, 인민공사가 해체됐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 80년대쯤까지로 봐야 되겠죠. 그럼 80, 한 90년대 인민공사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니까 3번은 될 수가 없어요. 자, 4번 즉 그 50년대부터 엄청난 이제 고도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 자, 베트남 남부 농업의 집단 농장화 이거는 좀 도이모의 정책하고 좀 더 가까울 수 있을까요? 아무튼 5번은 좀 애매하죠.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건이죠. 봅시다. 자, 정부가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바로 6월 민주항쟁 되겠습니다. 87년이죠. 자, 나를 보니까 자,天安門 광장에 모였는데 이거天安門 사건이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뒤에 뭐가 보여? 홍위병이라는 게 보이잖아. 홍위병.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문화대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대혁명. 요건 66에서 76. 됐죠? 자, 그래서 홍위병들은 이거 비판했다 그랬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가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요렇게. 자, 1번. 이승만 정부의 퇴진은 4.19죠? 60년입니다. 자, 55년 체제는 93년이죠? 아니고요. 대약진 운동은 58년이니까 아니고요. 마오쩌둥이 반대파를 제거한, 그쵸? 4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홍위병 동원한다 그랬잖아요. 자, 독재 타도와 민주화 요구는 가는 맞지만 나는 아니죠. 오히려 나는 그와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자, 후야오방의 사망을 계기로 학생들이 뭐 어디서 모였다?天安門 광장에서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이게 뭡니까?天安門, 그죠?天安門 사건이죠. 요게 89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2001년이죠. 그리고 89, 2001 사이에 있었던 일. 자, 6월 민주항쟁 87년. 자, 중국과 국교는 92년. 2번이 정답이네요. 자, 1차 5개년 계획 53년이죠. 중국. 자, 샌프란시스코는 51년. 도이모의 정책은 86년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 시기. 자, 마오쩌둥이 사망한 지 한 달 뒤에, 그죠?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렸다. 요거 76년 되겠네요. 딸을 보니까 자, 아까 똑같은 이야기네. 후야오방 사망이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들이天安門 광장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天安門 사건이죠. 89년이네요. 그럼 76, 89 사이에 이를 고르세요 하는 거예요. 자, 1번 518, 80년. 이게 정답이겠네. 자, 중국의 1차 5개년 53년. 자, 일본 55년 붕괴니까 93이고 베트남과 국교 수립 92년, 천수입에는 00년. 됐죠?
그래서 정답 1번이겠고, 자, 8번입니다. 자, 요런 문제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시중의 문제집에서 좀 꼭 한두 문제씩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려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거야. 자, 가를 보면은 쭉 올라가죠. 쭉, 그죠? 그래서 이제 쭉쭉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중국이에요. 쭉 올라가니까. 자, 근데 이거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95년에서 삐끗하고 2000년에서 조금 떨어지고 조금 쭈쭈쭈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끄트머리에 조금 더 떨어지는 거. 이거 어디냐면은 일본이에요. 일본. 그죠? 일본 아까 제가 포인트 잡아줬죠. 95년에서 살짝 삐끗한다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가 중국이고 나가 일본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90년에서 2000년 그 90년대에 중국, 일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중국이 WTO 가입한 거 2001년. 자, 도이모의 정책은 베트남이죠. 86년. 자, 55년 체제 무너진 거 93년.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쵸? 일본이니까. 자, IMF 관리는 우리나라죠. 97년. 자, 양국사 국교 수립은 72년이죠. 중일 공동 성명. 됐습니다. 자, 9번 넘어갈게요. 자, 가인물인데, 자, 흥묘 백묘론을 주장을 했대요. 이것만 봐도 덩샤오핑이라는 게 대번에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네 개 부분의 현대화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화민국의 수립은 이거는 이제 순원에 좀 더 가깝겠죠. 순원 중화민국이니까. 자, 시내용료. 자,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이거는 북한입니다. 북한. 자, 삼선개헌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자, 그 다음에 민진당 후보 총통 선출은 천수이벤이었죠. 천수이벤. 자, 그 다음에 5번에 그죠? 사회주의 개혁 개방 정책 덩샤오핑 맞죠? 흥묘 백묘론 이거잖아. 자, 그래서 5번이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자, 가나사이 시기. 자, 계엄령 확대. 그리고 5월 18일 특전사 부대. 그쵸? 뭐 요런 것들. 그 계엄령 확대 특전사 부대. 뭐 계엄군, 시민군. 그러니까 이거 5.18이잖아. 언제입니까? 요거 80년이죠? 자, 그 다음에 자, 후야오방 사망天安문 광장에 모였대. 민주화 운동을 벌였대. 이거 89년이죠.天安문. 그렇죠? 이거天安문 사태죠. 여기 89년 사이에 경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1차 경제개발 5개년 62년. 자, 중국의 WTO 2001년. 대약진 운동 58년. 그 다음에 장기불황이 이제 90년이죠. 자, 베트남 도이모의 정책 86년. 5번이 정답이겠네요. 됐죠? 자, 11번 가해 전개 과정. 자, 현대사 자료집인데, 자, 가해 앞장선 홍위병이래요. 자, 홍위병이라는 단어 바로 뭡니까? 문화 대혁명이죠. 자, 전개 과정이 66에서 76이잖아. 자, 66에서 76 사이에 일을 고르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6월 민족의 87년. 자, 중국의 1차 5개년 계획 53년. 일본 55년 최대 분기 93년. 베트남 미국 군대가 철수하였다 73년이죠. 이게 정답이네요. 파리 평화 협정이니까. 자, 총통 직선제 기원 아까 94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자, 12번. 자, 문화대혁명 종결 이후에 자, 4개 부분의 현대화 됐죠? 자, 요 개혁이 뭡니까? 개혁 개방 정책이죠. 개혁 개방. 요겁니다. 그죠? 뭐 덩샤오핑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쭉 보면은 자, 인민공사 설치는 대약진이죠. 자, 대약진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경제특구 이거 맞죠? 그쵸? 그래서 다른 나라와 좀 더 이제 무역을 더 많이 하겠다. 그죠? 뭐 자본주의, 뭐 시장 경제 체제 다 좋다 이거예요. 그죠? 개성공단은 이거는 이제 저기 그죠? 그 뭐야? 6.15 남북 공동 선언 거기에 이제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나라 이야기다. 자, 천리마 운동 북한 요것도 58년 그 대약진 운동하고 똑같은 연도. 자, 1차 5개년 계획 중국이 53년이죠. 자, 됐고요. 자, 13번. 자, 가가 전개된 시기. 자, 보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해석학원이에요. 그죠?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 때문에
이제 일어났던 게 그 사건이죠. 문화대혁명.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니까 자, 홍위병 집회라 그랬어. 홍위병. 자, 홍위병이라는 단어 확실하죠? 문화대혁명이죠. 음. 자, 66년이야. 66에서 76이야. 그죠? 그래서 요 연도, 요 시기 됐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중일수교 72년 맞네요. 자, 타이완 계엄령 해제 87년이죠. 자, 유신체제 시작 72년 정답. 도이모의 정책 86년 땡.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잘 알면은 좋아요. 자, 가를 볼까요? 자, 정부 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자유당의 부정선거, 그죠? 자, 자유당의 부정선거니까 요거 3.15 부정선거 말하는 거고, 결국엔 이것 때문에 일어났던 게 바로 4.19죠? 60년입니다. 자, 5.4운동 70주년이래. 자, 요까지만 봐도 5.4운동 19년이고 70주니까 89년이네요.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아까 후야오방이 사망할 때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야. 이거 결국 뭡니까?天安문 사건이죠. 89년. 자, 그 가나 사건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야. 자, 4.19 혁명의 결과 장면 내각 수립. 맞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장면 내각. 발췌 개헌은 52년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직선제 개헌. 그렇죠? 근데 누구를 위한 직선제? 이승만을 위한 직선제 개헌이었다. 자, 홍위병 조직은 문화대혁명이죠. 문화대혁명 66에서 76이고요. 자, 중일 국교 정상화 72년 되겠고, 자민당이 결성된 거는 이제 55년 체제 이전이죠. 그죠? 자, 됐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인데, 자, 가를 보니까, 자, 민주당하고 자유당하고 합당해서 자민당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자민당하고 사회당하고 두 개가 정치를 주도하는 요 때가 언제입니까? 55년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55년, 이거 5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북베트남 군사 행동, 그다음에 며칠 전에 통킹만 공해를 항해중 미국 군함을 공격한 거.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통킹만 사건이죠. 자, 통킹만 사건이니까 요건 64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55, 64 사이에 이를 고르세요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에 4.19 혁명은 언제입니까? 요거 60년이죠. 에치슨 라인은 51년. 1번이 정답이네요. 그쵸? 아니, 에치슨 50년이 50년 1월. 자, 한일 기본조 65년. 그쪽에 나 뒤에죠. 극동국제군사재판 46년. 뱃사공 75년이죠. 베트남 전쟁 이후니까. 정답 1번 되겠고요. 자, 16번. 자, 밑줄 친 이 운동이야. 자, 밑줄 친 운동. 자, 1958년 생산력 비약적으로 증가한 거. 저기 용광로도 설치를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운동 무슨 운동입니까? 대약진 운동이잖아. 그렇죠? 대약진 운동. 58년 나왔네. 자, 이 운동이 전개된 시기니까 한 60년대 초까지의 일을 고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그죠? 하병법이 제정되었다. 요거는 84년이죠. 자, 인민공사 조직이 이제 대약진 운동, 그렇죠? 대약진 운동 그 중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도이모의 정책 86년, 석유파동 73년, 남순강원은 92년입니다. 그렇죠? 자, 그 어렵잖아요. 지금 연도만 아시면 돼요. 자, 17번 볼까요? 자, 보니까 자,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류사오치 등 당권파와 싸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하고 발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제 나이 어린 중학생과 고교생, 말단 노조 하층 비밀 호소하여 당 지도 세력을 공격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홍위병이죠. 이게 바로 홍위병입니다. 정답 2번이죠. 이게 다 문화대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18번 밑줄 친 발표가 있었던 해 연도 문제죠. 자,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본선과 펑우제도에 대해 계엄령을 해제한다. 자, 계엄령 해제니까 이거 87년이죠.
자, 87년에 있었던 일을 고르세요. 자, 1번에 한중 국교 수립 92년, 중국의 WTO 2001년, 비자민당 연립내각. 이거는 이제 93년에 55년 체제 끝나고 난 이야기죠. 자, 도이모이 정책 86년. 그쵸? 아마 요게 4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왜? 도이모이 정책이 일시에 이제 딱 끝난 건 아니니까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었던 거죠. 자, 민진당이 집권한 거는 이제 00년도 이제 천수이벤이 총통에 당선된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19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되어 있습니다. 자, 쭉쭉쭉 보니까 자, 가가 광범위하게 전개됐고 자, 인민공사도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강철 생산, 강철 재련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대약진 운동이죠. 대약진 운동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죠. 58년. 자, 하병법은 북한. 자, 석유 파동은 70년대, 도이모이 정책은 베트남,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쵸?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중국의 WTO 2001년, 자, 끝났죠? 자, 그 다음 20번. 자, 밑줄 친 10년 동안의 시기, 10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특구 건립부터 WTO 가입까지, 경제특구부터 WTO까지. 자, 그쵸? 자, 쭉 보니까 덩샤오핑이 이게 이제 건립을 했고요. 뭐 이렇게天安문 사건 이후 둔화되었고 개혁 개방은 저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했고요. 자, 시찰 여기서 말하는 시찰이 아마 뭐天安문 사건 이후라 그랬으니까 그쵸? 요거 이후라 그랬으니까 요게 아마 남순 강화문 요런 거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92년부터 WTO 가입 2001년까지 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92년부터 2001년까지 뭐 요 일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92부터 01이니까 자, 우리나라 1차 경제개발 5개년 62년, 하병법은 84년, 인민공사는 58년 대약진운동 때죠. 요때 되면 그 인민공사 다 없어져요. 자, 그 장기불환 90년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 86년 됐죠? 자, 됐고요. 자, 밑줄 친 선거. 자, 보니까 자, 자민당이 과반 의석에 실패했고 잠기 집권 아래 이제 가장 전 의석수인데 그 결과 다수의 야당이 공조하여 연립 정권을 수립한 거는 바로 93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55년 체제의 붕괴. 자, 그러니까 요 93년의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거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93년 이후에 자, 요건 87년이죠. 1번 6월 민주항쟁. 자,天安문 사건 89년이고요. 자,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안보 투쟁은 60년이었죠.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 2000년이죠. 그 천수입엔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도이모의 정책은 86년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1시간 조금 넘었네요. 자, 마무리. 지금까지 이제 숏 동아시아사 강의를 지금까지 쭉 진행을 했어요.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이제 하나씩 매일마다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푸는 숏 동아시아사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은 거진 뭐 웬만한 것은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숏 동아시아사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요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어요.